이제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4년 초반 이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해외 차입을 통해서 명목금리가 낮은 대규모 자금을 상당히 쉽게 조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는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는 환차손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금리입니다. 환차손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를테면 서울대학교의 최모 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폈습니다. 어떤 주장들을 많이 피셨냐면요. 이를테면 이 무렵에 우리나라 금리는 원래 이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사회적 고금리였다가요. 제가 재무부 증권국의 사무관 때 제가 저의 이론에 의해서 정책을 펴서요. 연 20% 하던 살인적 고금리, 장기금리가 20%였고요. 단기금리는 25% 막 이랬었습니다. 네. 100원 빌리면 25원 이자 낼 때였어요. 1년에. 그런 고금리를 제가 낮췄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에 이제 10%대로 낮춰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가 10%대, 그래서 이 무렵 때는 한 12%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대략 한 12% 정도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한국 돈 빌리려면. 그런데 이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요, 이때 금리는 이것저것 가상금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명목금리는 연 6% 수준이었습니다. 연 6% 수준. 연 6% 수준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도대체 한국에서 돈 빌리면 12%나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빌리면 6%만 내면 된다. 그런데 왜 빗장을 닫아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해외 차입을 못하도록 막느냐.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했습니다. 또 마치 그 무렵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어느 분이셨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른바 국제화도 아니고 세계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세계화를 선언하셨으니까 뭔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빗장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건하에서 빗장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빗장문? 해외 차입의 문이.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규제를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못 빌리게, 너무 많이 빌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문을 활짝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주니까 금융기관하고 대기업들이 나가가지고 특히 금리가 6%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서 자금 조달하려면 금융기관이 조달하든 대기업이 자금 금융기관에서 빌리든 이를테면 10%가 넘는 10%, 12%대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밖에 나가서 빌리면 반값에 빌립니다. 이자율 반값입니다. 반값에 빌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한 게 있죠. 이분들이 잘못한 거. 특히 이런 거 이렇게 막 독려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은 환차손을 불고려한 겁니다. 제가 100달러를 빌려올 때 이자율이 6%면은 1년에 이제 6달러를 이자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거 6%만 내면 돼 그러지만 환율이 만약에 그 사이에 달러 값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만약에 점프했다. 계산하기 편하게 2배가 됐다 하게 되면요. 100달러 빌려왔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될 원금은 더블 되고 지급해야 될 이자도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할 수가 있어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런 것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려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명목금리가 낮은 대규모 자금을 상당히 쉽게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도 쉽게 번 돈이 있으면 쉽게 쓴다 그러잖아요. 헤프게 운영한다 그러죠. 금융기관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조달한 자금은 묘하게, 쉽게, 헤프게 운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헤프게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헤프게 운영했을까요? 자, 우선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해외 차입 조달 자금을 가지고 분석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대기업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 그러면 그때 막 뭐 국민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분산이 잘 돼 있었고 국민기업. 아,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이니까 심사 별로 아닌데 그냥. 하여튼 애지간한 대기업은요. 그 심사 관문을 그냥 거저 통과했습니다. 거저 통과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냥 이름 있는 기업이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름값 보고 주는 겁니다.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했고요. 그렇게 자금을 조달받은 대기업들은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자, 대기업들은 금융기관 자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그 원천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빌려주는데 그 빌려준 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 대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좀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은 또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해외 차입 자금을 조달해 옵니다. 해외 차입 자금을 조달해 오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고 또 해외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 이런 조달한 자금 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주류, 유통, 건설, 레저 산업 거의 다네요. 이런 산업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 과잉 투자까지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삼성이 투자하면 LG가 투자하고 LG가 투자하면 SK가 투자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다 이거 과잉 투자됩니다. 투자하지 맙시라고 했다건 아마 그 임원 그거를 그 재벌 총수께 건의했던 임원들은 아마 야단만 했을 겁니다. 니네 기업 경영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이러면서 아마 야단 많이 쳤을 겁니다. 지금 우리 경쟁사가 저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 세계에서 2등은 없어. 1등 해야 돼. 쟤네가 투자하면 우리도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이를테면 삼성그룹에서 뭐 이런 자금 가지고 그 투자를 이만큼 하게 되면 그 LG 측에서도 삼성이 하는데 우린 더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추격을 하든지 아예 추월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SK그룹에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 과잉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런 이 많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중복 과잉 투자까지 거침없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중복 과잉 투자. 이렇게 해서 1994년 초반 이래 한국 경제는 거품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품 성장은 걸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거품 성장인 것은요, 일반적으로 중복 과잉 투자에 힘입은 내실 없는 성장을 우리가 거품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중복 과잉 투자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국민 생산물의 총 수요는 소비 수요 더하기 투자 수요 더하기 정보 지출 수요 더하기 X-M인데 이 투자 수요는 이게 중복이든 과잉이든 중복 투자가 아니고 과잉 투자가 아니고 그 건실한 투자라고 어떤 투자든지 간에 일단 투자가 일어났다고 치면 이 자체로는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과잉 투자가 일어나더라도 이 메커니즘 상으로는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총수요가 크게 증가하니까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하고 결국은 성장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아마 1994년, 95년 당시에요.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10% 전후였습니다. 10%. 요새는 2%, 3%만 성장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미 중진국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중진국 수준이 됐었습니다. 이런 선발 중진국에서 그동안 고율 성장을 한 상태의 그러니까 선발 중진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연 10%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는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경제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복 과잉 투자에 의한 거품 성장인 줄 모르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IMF 위기만 오지 않았었으면 아마 성군으로 이렇게 칭송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장관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들의 모모 장관님들, 이런 경제부총리들.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방치해서 외환 위기를 일으킨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또 인망이 있다고 다음 정권에 가서 또 그 다음 정권에 가서 저 요직에 앉고 뭐 이러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품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연 10%의 고율 성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복 과잉 투자의 끝은 뭡니까? 끝은 중복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투자를 많이 해서 설비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과잉 생산이 되는 거죠. 재고가 쌓이는 거죠. 제품이 안 팔리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데 제품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도산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 거를 회수해야지 예금주들한테 예금도 환급해주고 또 빌려온 그 외채도 갚고 해외 차입금도 갚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왜? 대출 받아간 기업들이 망하니까. 금융기관들도 같이 동반 부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공히 구조적인 경영 부실 상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연율 10%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복 과잉 투자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저환율에 의해서 소비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에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일본에 일본 혹은 동남아 같은데 골프 여행을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아마 기억을 잘 하시면 뭐 워낙 오래전이라 제가 기억이 그런데 어쨌거나 당시에 과소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면 이미 23년 전, 25년 전 일인데요. 그때 이미 해외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골프를 치셨다고 하거든요. 환율 덕분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환율이 낮아지면서 체감 소득이 늘어났고 또 환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한국 돈의 값어치가 일단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 돈 쓰기 좋아요. 외국 나가면 물건이 싸니까 차라리 해외 나가서 골프 쳐도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외 골프 여행들을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과소비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저환율로 과소비가 일어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복 과잉 투자에 의해서 투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가 늘어나서 연 10%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품 성장의 끝은 구조적인 경영 부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구조적인 경영 부실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의 가세에서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 전체의 대외 시장도는 이제 1997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신용도가 처음에는 외채 잔액이 이렇게 J자 커브로 늘고 있었죠. 이게 이제 1번 요인입니다. 이 자체가 J자 커브로 늘고 있다는 게 1번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번 요인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요인이 뭐였죠? 경상수지 적자 누적.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죠. 누적.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좀 더 가속적으로 국가 신용도가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인 경영 불 상태가 나왔잖아요. 이 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신용도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국가 신용도가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급전직하의 형국으로 하락해서요. 그 시기가 1990년 10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외환위기가 현실화된 겁니다. 이른바 IMF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달러인데요. 편의상 요 붉은 선은 그 대외 신용도가 허락하는 해외 차입 잔액 한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국가 신용도인데 국가 신용도를 이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실제 해외 차입 잔액입니다. 실제 해외 차입 잔액. 실제 해외 차입 잔액이 그 93년 말까지는 아까 36억 달러였나요? 436억 달러가 1642억 달러로 된 겁니다. 완전히 J자컵으로 쫙 올라간 거죠. 자, 그림에서는 좀 완만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더 J자컵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그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그려야 더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 J자컵으로 막 급전직하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진행되는 기간에 국가신용도는 처음에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순이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점점 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97년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중복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후유증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과 그 기업들의 연쇄도산, 구조적인 경영 불신 상태에 대한 연쇄도산이 시작되면서 이제 급전직하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이 대목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죽음의 십자가죠. 데드크로스가 형성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것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점을 맞닥뜨리고 나면요, 해외 차입 잔액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한국에 돈 안 빌려줍니다. 어느 누구도. 외국의 어느 누구도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 해외 차입 잔액이 늘어날 수가 없죠.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요. 반대로 국가 신용도는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급전직하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나머지가 이 부분이 회수 압력인 거죠. 이게 대외 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 차입 잔액 한도니까 이만큼의 회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향세를 그려오던 이 커브가 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정확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이 커브가 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J자를 그리면서 올라왔던 실제 해외 차입 잔액, 외채 총액하고 딱 만나는 이 시점이 데드크로스가 형성되는 순간 급전직하로 하락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급전직하로 하락하죠. 야, 이거 뭐야? 한국 망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돈도 못 빌려준다. 그리고 빌려준 돈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외환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바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1997년 10월 말에 발발했습니다.